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첫 번째 시간 First and One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민준이고요. 오늘 옆에 이지만 해설위원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시즌 동안 이 All About NFL을 끌어갈 텐데 먼저 일단 좀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부터 MBC에서 NFL 중계를 하고 있는 이진만 해설위원입니다. 네. 이제 저랑 이 All About NFL을 한 시즌 동안 같이 하게 될 텐데요. 간단한 좀 시즌의 구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NFL의 이제 100번째 시즌을 맞는 해입니다. 올해 이제 9월 첫 주부터 정규 시즌이 개막을 하는데요. 지금 한 4주 정도가 남은 시점에서 NFL 리그가 총 8개 디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주를 앞둔 시점에서 한 주당 2개 디비전씩 올해 좀 전망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2개 디비전씩 전망을 해보고 나면 4주 후에는 이제 정규 시즌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고요. 네. 정규 시즌 때는 이제 뭐 정규 시즌 경기들을 계속 이제 저희가 리뷰를 하고 전망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한 시즌을 좀 끌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시간 준비한 내용들은 이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 그리고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의 동부지구 이 8개 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홀오페임 경기가 있었잖아요. 이 홀오페임에 헌정된 그 선수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AFC 동부지구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이 순위의 역순대로 한번 팀을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팀 바로 뉴욕 제츠가 되겠습니다. 뉴욕 제츠 참 할 말이 많은 팀인데요. 네. 가장 좋은 시장에 홈마켓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 매년 성적이 참 좋지 못하죠. 작년에도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프리뷰를 한다는 것부터도 사실 좀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역순으로 하는데 첫 번째라는 것이 뉴욕 제츠 작년에도 이제 4승 12패로 AFC 동부에서 최하위를 기록을 했었던 팀이죠. 예. 사실 이 뉴욕 제츠라는 팀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좀 약팀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뉴욕 제츠가 1969년에 슈퍼볼 3를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계속 사실 지금 몇십 년째 이렇다 할 성적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고 되게 안타깝네. 빌 파셀스 감독이 90년대 말에 부임하면서 잠깐 또 성적이 좋아지면서 AFC 챔피언십 경기에 2년 연속 진출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뉴욕에 다시 또 이렇게 태양이 뜨나 했었는데 또 여지없이 태양은 금방 져버렸고요. 네. 몇 년째 계속 지금 뭐 같은 조에 속해 있는 이제 마이애미 그다음에 버펄로와 함께 매년 뉴잉글랜드에 거의 2승씩을 헌액을 하고 있죠. 네, 좀 이 1강 3약으로 좀 정리가 되는 AFC 동부지구가 되겠는데요. 어찌됐든 그 중에서도 지난 시즌 최악체였던 뉴욕 제츠의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큰 영입이라고 하면 역시 레비온 벨 선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레비온 벨 하면은 이제 작년에 1년 내내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와의 어떤 연봉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으면서 한 시즌 내내는 안 뛰겠다라고 사실 팀을 협박을 했었는데 협박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1년 내내 뛰질 않고 한 시즌 내내 체력을 그대로 유지했다가 이번 오프 시즌에 뉴욕 제츠하고 대박 계약을 체결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프리시즌부터 자신의 몸 상태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지금 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어찌됐든 이 레비온 벨 선수의 합류가 뉴욕 제츠에게는 굉장히 좀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제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드래프트에서 트레이드업을 해서 이제 전체 3순위로 뽑았던 신인 쿼터백 샘 다놀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샘 다놀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팀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 젊은 쿼터백을 이렇게 가장 빨리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은 그에게 이제 소위 이제 미국에서 이제 토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토이들을 많이 이제 싸워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좋은 리시버들 그리고 이제 러닝백을 이렇게 갖춰줘서 쿼터백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력을 갖춰주는 게 중요한데 러닝백은 사실은 이보다 더 좋은 선수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레비언 벨이라는 러싱도 출중하고 또 사실 레비언 벨이 그만큼 연봉을 많이 달라고 피츠버그한테 어필했던 것도 본인은 1인 2역을 한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러닝백으로서 러싱 공격만이 아니라 리시버로서도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한다. 근데 실제로 사실입니다. 레비언 벨이 리시버로서도 매년 이제 7-80개의 캐치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싱과 패싱 공격 양쪽에서 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리그 정상급의
뭐 우리 듀얼 스레 쿼터백이란 말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러닝백에서 듀얼 스레 러닝백이 있다 그러면 레비언 벨이 바로 이제 그런 어떤 듀얼 스레 러닝백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선수의 합류가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의 영입 이 제미슨 크라우더 선수를 데리고 왔어요. 제미슨 크라우더는 사실 이제 레드스킨스에서 리시버를 했던 선수인데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샘 다놀드에게 좋은 토이들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 중에 또 하나 이제 리시버 포지션에서 네. 좋은 토이를 하나 이제 영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크라우더가 상당히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샘 다놀드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리시버를 가지고 이제 백필드에는 좋은 러닝백이 있고 네. 리시버에 이제 크라우더가 갖춰졌다. 그럼 이게 공격진이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됐고요. 사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좋은 리시버 러닝백 외에 그 오펜시브 라인에 켈레치 오세밀리라는 레이더스에서 활약을 하던 가드를 영입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쿼터백을 앞에서 보호해주는 오펜시브 라인까지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된 상태입니다. 예. 어찌됐든 이 많은 선수들을 보강을 해줬기 때문에 샘 다놀드 선수에게는 이번 시즌이 진정한 좀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1년차 쿼터백 치고는 사실 작년에 꽤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뉴욕 제츠가 사실 이제 신인 쿼터백을 뽑은 게 그동안 성적이 말해주듯이 여러 차례 거듭하면서 신인 쿼터백을 많이 뽑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사실 전에 이제 뭐 여러 쿼터백들 거쳐오면서 한두 해씩은 반짝반짝하게 좋은 성적을 내긴 했었는데 이번에 작년에 이제 샘 다놀드를 뽑아놓고 첫 해에 사실 다놀드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쳐줬거든요. 예. 그러면서 제츠가 이제 좀 희망이 보인다. 그래서 좀 좋은 선수를 많이 영입하자라고 했는데 올해 한 단계 좀 진일보한 성적을 내느냐 그게 사실 올해 뉴욕 제츠의 가장 큰 관건이죠. 예. 어찌됐든 이 샘 다놀드 선수에게는 좀 중요한 그런 시험대가 될 것 같고 이번 시즌 이 루키로 새롭게 영입을 하게 된 이 퀸앤 윌리엄스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퀸앤 윌리엄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신인으로서 드래프트가 돼서 왔는데 제츠가 전체 3순위였나요? 네. 3순위 정도로 아마 이제 뽑았을 텐데 퀸앤 윌리엄스가 올해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올해 드래프트에서 가장 약점이 없고 가장 완벽한 선수다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좋은 선수고 특히 이 선수가 대학을 알라바마에서 매년 우승 후보였고 최근에도 이제 계속 우승 준우승을 반복하고 있는 그 명문 대학이죠. 예. 알라바마에서 닉 세이반 감독이 영입한 그런 어떤 디펜시브 태클인데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사실 디펜시브 엔드도 아니고 디펜시브 태클에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스탯, 그러니까 그 기록을 많이 남기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제 몸값이 높고 높은 순위로 많이 뽑히는데 그렇죠. 그 디펜시브 라인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스탯의 기준이 이제 아무래도 색, 그 다음에 이제 태클 폴 로스 이게 제일 많을 텐데 네. 그런 스탯을 내기 가장 좋은 포지션은 사실 양쪽 끝에 있는 디펜시브 엔드 포지션에 있는 그렇죠. 선수들이 많이 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디펜시브 태클에 있는 퀸앤 윌리엄스 선수가 그 디펜시브 라인에서도 가장 큰 주목을 받았었고 그 많은 좋은 이제 디펜시브 라인 루키들 중에서도 디펜시브 태클에 있는 퀸앤 윌리엄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쿼터백이나 이런 다른 포지션에 있는 좋은 루키들보다도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점을 보면 얼마나 이 선수가 사실 대학 때 뛰어난 활약을 해줬나라는 걸 좀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퀸앤 윌리엄스가 올해 가담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받는 것은 퀸앤 윌리엄스가 이제 성은 같은 레너드 윌리엄스라는 같은 이제 디펜시브 라인에 있는 뉴욕 제츠의 선배와 이제 같이 합류를 하게 됐는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설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펜시브 라인에서 쿼터백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쿼터백이 먼저 뽑히니까 나중에 이제 세 번째로 자연스럽게 순위가 낮아져서 뉴욕 제츠가 거의 주워 가듯이 했거든요. 똑같은 상황을 2, 3년 전에 겪은 선수가 이제 레너드 윌리엄스입니다. 예. USC에서 디펜시브 라인으로서 상당히 큰 활약을 펼쳤는데 쿼터백들이 먼저 뽑혀가면서 레너드 윌리엄스가 3순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때 뉴욕 제츠가 또 윌리엄스를 주워 먹었었는데 두 명의 윌리엄스를 이렇게 주워 먹으면서 지금 상당히 좋은 디펜시브 라인을 구축을 했어요. 예. 수비에서도 좀 향상된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손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제츠 입장에서 올해 오프 시즌은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리스트만 보면 이제 코너백 중에 이제 버스트 스크린, 네. 그 다음에 오펜시브 라인에 있던 제임스 카펜터 이런 선수들이 이탈하긴 했는데 오히려 이보다는 올 프로 리터너, 그러니까 펀트 리턴, 킥 리턴을 하는
안드레이 로버츠 선수가 이탈한 게 오히려 가장 큰 손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네. 전반적으로 주전 22명 중에서 이탈한 선수 중에서 그렇게 타격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좀 전력이 향상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전반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프리에이전트로 이제 데려온 선수 중에 하나 빼먹은 선수가 볼티모어에서 온 라인베커 CJ 모슬리가 있거든요. 네. CJ 모슬리가 상당히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CJ 모슬리가 가담한 어떤 그런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면 디펜시브 라인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퀸앤 윌리엄스라는 훌륭한 신인이 가담이 됐고 레너드 윌리엄스가 이제 좋은 조합을 이뤘다.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 프런트 세븐에 이제 라인베커들까지 포함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CJ 모슬리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프런트 세븐이 좀 막강해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백엔드 이제 세컨데리여서도 자말 아담스라는 이제 출중한 세이프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비는 공격력을 좀 봐야겠지만 수비는 제츠가 그래도 괜찮았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좀 보강이 됐고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격에서도 샘 다놀드를 지원할 지원군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보강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라는 뭐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결국은 이 샘 다놀드 선수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새로 이 부임을 하게 된 신민 감독 애덤 게이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아담 게이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마이애미에서 이제 2년인가요, 3년인가 감독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임이 되고 네. 제츠로 왔는데 제츠에 오면서 사실 초반부터 아직 한 경기도 치르지 않았는데 상당히 큰 그 언론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담 게이스가 옴으로 해서 어떤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아담 게이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아직 그 정도의 감독으로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오펜시브 지니어스라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전에 그 마이크 마츠 예전에 이제 그 LA 램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마이크 마츠 감독과 함께 일을 했었고 또 이 아담 게이스가 예전에 이제 페이튼 매닝과 같이 덴버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좋은 감독, 좋은 쿼터백과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런 어떤 역량이 평가를 잘 받았었는데 사실 이 아담 게이스가 마이애미의 그런 기대를 받고 가서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좀 이따 이제 또 마이애미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러면서 해임이 되고 뉴욕 제스가 또 한 번 이렇게 감독까지 주워 먹었는데 아담 게이스가 사실 이제 제스에 와서 한 경기도 치르기 전에 좀 언론에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거는 사실은 아담 게이스가 오면서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GM 단장인 마이크 맥카그넨 단장이 해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이제 감독과 제너럴 매니저 간의 어떤 파워 스트러글에 의해서 사실 이런 경우에 제너럴 매니저가 밀리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솔직히 힘싸움은 보통 감독들이 잘려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재밌게 새로 부임한 감독이 맥카그난 단장을 밀어냈어요. 예.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그 오너인 우디 존슨의 어떤 그런 뭐 선호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이겁니다. 사실 이제 이게 비하인드 씬은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겉에서는 많이 노출되지 않았지만 뒤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이 레이비언 벨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맥카그넨 단장은 어떻게 해서든 레이비언 벨을 데려오려고 했었고 네. 그리고 사실 레이비언 벨을 데려오면서 리그 러닝백 중에 이제 두 번째로 높은 연봉을 주면서 데려왔거든요. 타드 걸리 다음으로 높은 연봉을 주면서 데려왔는데 그거에 반대했던 사람이 아담 게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게이스는 한 명,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이제 러닝백에게 네. 이렇게 몰빵하는 그런 어떤 그 셀러리 캡 하에서의 그런 운영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예. 특히 또 하나 특징은 이제 아담 게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튼 매닝이라든지 마이크 마츠하고 일하면서 본인이 패스ing 공격에 좀 더 이런 집중하는 감독인데 러닝백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맥카그넨 단장과 많이 부딪혔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 러닝백이라는 포지션이 물론 이제 뭐 어느 포지션이든 좋은 선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다른 선수를 쉽게 좀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선입견이 있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러닝백들이 사실 이제 쉘프 라이프라고 하죠. 이제 그 어떤 선수로서 가지고 있는 수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뭐 쿼터백이나 다른 포지션보다는 컨택을 많이 하고 그렇죠. 이제 그 라인베커나 이제 디펜시브 라인에 있는 선수들에게 태클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 체력 소모가 많고요. 네. 그런 걸 한 경기에 뭐 많게는 25번에서 30번까지 경기 그 러시를 하다 보니까 1년, 2년 치르다 보면 이게 사실 몸에 이제 많이 축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러닝백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쉘프 라이프 그 선수로서의 수명이 그 30세 이후로는 현저하게 이제 기량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네. 뭐 최근에 몇 년 동안 좀 뒤바뀌긴 했지만 러닝백을 1라운드에서 드래프트하는 것도 상당히 좀 드문 케이스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이지키얼 엘리엇, 뭐 작년에 이제 세컨 바클리 이런 선수들이 뭐 터드 걸리도 그랬고요. 이런 선수들이 계속 이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그게 조금씩 바뀌긴 했는데 러닝백들은 그래도 그 드래프트에서 좀 낮은 라운드에서 뽑았어도 네. 충분히 그게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케이스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레비언 벨도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레비언 벨도 2라운드에서 뽑혔던 러닝백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선수가 리그 정상급의 러닝백으로서 발돋움해서 활약을 펼쳤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러닝백은 늦게 뽑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러닝백에 너무 많은 그 어떤 드래프트 캐피탈을 쓴다거나 실제로 셀러리 캡에서 많은 부분을 러닝백에 할당한다는 것이 많은 GM들이 좀 사실 좀 기피하던 거였죠. 사실 애덤 게이지 감독도 같은 맥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GM은 그거를 또 맥카그난 단장은 그거를 원했었고 아담 게이스는 이제 나중에 이게 기사가 됐을 때 막 부인하긴 했지만 네. 그 벨을 영입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많은 연봉을 주고 영입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사실 레비언 벨 선수가 지난 시즌 홀드아웃을 하면서 한 시즌을 쉬어갔잖아요. 그렇죠. 대신해서 제임스 코너라는 선수가 그 빈자를 완벽하게 메웠기 때문에 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제임스 코너 선수가 상당히 그 작년에 피츠버그 백필드에서 엄청나게 큰 공백이 있을 거다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네. 좋은 활약을 펼치고 프로볼에도 뽑히지 않았었나요? 네. 그 올해 이제 선수들이 뽑는 NFL 탑 100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순위로 제가 뽑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코너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이 레이비언 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시장가가 조금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냐라는 상황에서 네. 잽스가 한번 이렇게 지른 거죠. 일단은 어찌됐든 이 레비언 벨 선수와 샘 다놀드가 얼마나 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 그리고 새로 합류하게 되는 신임 감독 애덤 게이지 감독이 어떤 이 스की임을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올 시즌 한번 지켜봐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임 감독 그다음에 이제 그 2년차 쿼터백이 얼마나 이제 하모니를 이루면서 성장을 하냐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뉴욕 제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바닥에서 좀 이렇게 좀 헤매던 팀이에요. 네. 이런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뒤에 나오는 다른 팀들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아담 게이스가 와서 지금 사실 이제 단장 역할도 대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정도로 큰 비중을 가진 사람이 왔으면은 그리고 새로 왔다 그러면 사실 제츠라는 오랫동안 이게 좀 스트러글링하고 있는 잘 못하고 있는 이런 팀에 일단 좀 조직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그 라커룸에 있는 사실 이제 선수들이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패배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팀 내에 만연해 있는 어떤 그 우리는 이게 잘하지 못하는 팀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의식을 사실 새로 온 사람이 더군다나 이제 지금 GM의 파워까지 대신하고 있는 이런 감독이 왔으면 그런 문화를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패배자적 멘탈리티를 좀 걷어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꼭 그 뭐 풋볼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좀 보면 저희 뭐 EPL에서도 맨체스터 시티 이런 팀들 사실은 못하는 팀들이 갑자기 이렇게 좀 잘하는 팀으로 거듭나고 또 뭐 이렇게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휴스턴 애스트로스 같은 팀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팀들이 거듭난 걸 보면 사실은 이제 아주 높게는 이제 오너십부터 감독이나 단장들이 사실 조직 문화를 바꾸는 데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이거든요. 네. 저는 제츠가 바로 지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츠는 너무 오랫동안 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세계 최고의 마켓 아닙니까? 뉴욕에서 그렇다라고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만 잘하면 팀 입장에서도 수익적인 관점에서도 좋은 어떤 그런 업사이드가 있는데 네. 지금 그런 것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걸 바꾸려면 선수, 감독 한두 명이라기보다는 조직 전체적으로 어떤 그 문화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단의 이미지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뉴욕에 두 개의 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두 팀 중에 뉴욕의 적자라고 하면 사실 뉴욕 자이언츠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제 현지에서는 이제 빅브라더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뉴욕이 지금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NBA에서도 뉴저지 넷스가 브루클린으로 오면서 사실 야구, 농구, 미식축구, 아이스하키에서 모든 종목에서 지금 뉴욕엔 지금 두 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인기 있는 구단 그런 팀을 이제 빅브라더라고 표현하는데 뭐 야구의 양키즈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양키즈 매츠 같은 그런 관계를 보면 미식축구에서는 자이언츠가 양키즈 같은 역할이거든요. 네. 근데 이따 자이언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거기도 진짜 깝깝해요. 네. 제츠가 자이언츠를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이언츠가 지금 제츠를 따라가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뉴욕이라는 세계 제1의 마켓에서
이렇게 지금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되게 안타깝죠. 네, 그렇죠. 농구에서도 보면 뉴욕 닉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사실 네, 이제 웃음이 터지네요. 네. 사실 뉴욕은 저도 어릴 때 이제 뉴욕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뉴욕 팬들로서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네, 일단 뉴욕 제츠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얘기할 팀 바로 버팔로 빌스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6승 10패를 기록하면서 지구 3위에 랭크됐었던 빌스였는데 조시 앨런 선수의 활약 여부가 역시 중요하겠어요. 네,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쿼터백이 세대 교체를 이루어지고 나면 그 쿼터백을 중심으로 사실 이제 그 팀이 모든 자원을 거기에 이제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NFL에서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쿼터백을 이제 뭐 신인으로 드래프트하건 높은 순위로 드래프트하건 아니면 자유계약으로 큰 돈을 주고 데려오던 쿼터백을 이렇게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집을 사는 것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사면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집을 샀으면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쿼터백이 집이라고 그러면 그 보험 가입하는 것은 이제 오펜시브 라인맨이잖아요. 예. 특히 이제 대부분이 이제 오른손 쿼터백이기 때문에 그 오른손 쿼터백의 블라인드 사이드를 지켜줄 레프트 태클이 소위 이제 집과 보험 관계를 묘사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레프트 태클이 인슈런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츠처럼 버플로 빌스도 작년에 이제 조시 알렌 전체 7순위였나요? 상당히 높은 순위로 이제 쿼터백을 드래프트를 했는데 이제 2년 차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시 알렌 체제로 가면서 조시 앨런을 이제 더 지원해줄 토이들을 이제 또 영입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츠는 물론 이제 오세멜리도 있었지만 그 크라우더, 그다음에 이제 레비언 벨 이런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영입했다 그러면 올해 이제 버플로 빌스가 이제 오프시즌 때 영입한 선수를 보면 오펜시브 라인 선수를 5명을 영입을 했어요. 아주 테마가 명확합니다. 예. 일단 이 보험을 확실하게 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구를 채우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어쨌든 조시 앨런을 막아줘야 된다라는 것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몇 면을 살펴보면 미치 몰스, 타이언 셰키, 스펜서 롱, 그리고 퀸튼 스페인까지 존 펠리시아노도 있고요. 상당히 좋은 선수를 많이 영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2라운드에서 오클라호마의 이제 레프트 태클 코디 포드 선수까지 영입을 했거든요. 네. 코디 포드도 사실 이제 뭐 아시겠지만 오클라호마에서 이 레프트 태클로 뛰었으면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카일러 머리를 보호했던 선수거든요. 예. 그 카일러 머리를 보호했던 선수를 드래프트 2순위 그러니까 2라운드에서 지명을 하면서 정말 이제 뭐 프리 에이전트 5명 플러스 루키까지 해서 오펜시브 라인에 올해 아주 정말 이제 집중적인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조시 앨런을 보호하기 위한 이 오펜시브 라인을 강화한 버팔로 빌스가 되겠고, 좀 이번 시즌의 버팔로 빌스 이 조시 앨런 선수가 얼마나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기량 향상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결국 관건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이제 그 AFC 이스트를 보면 사실 뉴잉글랜드는 뭐 매년 잘하는 팀이고 그 외에 이제 세 개 팀이 이제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버펄로 빌스는 작년에 6승 10패를 했고 뉴욕 제츠는 이제 4승 12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2승 차이면 뭐 얼마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NFL에서 2승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버펄로가 뉴욕 제츠보다 2승을 더했다는 것이 사실은 되게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샘 다놀드 전체 3순위로 뽑히고 조시 앨런이 이제 전체 7순위로 뽑혔던 것 같은데 뭐 그 차이가 꼭 이렇게 크다라기보다는 두 팀 모두 어쨌든 전체 이제 탑 10에서 선수들을 뽑을 정도로 사실은 이제 좀 바닥권에 있었던 팀인데 전력상으로 봤을 때 크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관계에서 버펄로가 6승을 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사실 놀라웠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지난 시즌 조시 앨런 선수가 부상으로 4경기 결장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6승을 했다는 것이 사실 버펄로가 사실 나름대로 선전을 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과감히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사실 이제 뉴잉글랜드에 도전할 만한 AFC 동부에서 그나마 이 뭐 마이애미도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세 팀 중에서 그 뉴잉글랜드에게 올해 가장 좀 위협이 될 팀을 뽑아보라. 그럼 저는 이제 버펄로를 뽑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승했던 팀에다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시 앨런을 보호해줄 오펜시브 라인이 많이 보강이 되고 특히 이제 작년에 조시 앨런이 이제 뭐 부상 말씀도 하셨지만 오펜시브 라인이 상당히 취약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보강을 했고 또 수비에서도 이제 보시면 이제 에드 올리버라는 디펜시브 태클을 뽑았는데 상당히 뭐 훌륭한 선수고 올해 사실 그 버펄로가
작년에 어떤 그런 기록에서 조금만 진일보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뭐 7승, 8승 이렇게 간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사실 2위는 거의 뭐 안정적이지 않나 이 조에서. 네. 그래서 뉴잉글랜드에게 가장 그래도 그나마 위협이 되는 팀을 뽑으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AFC 이스트에서는 버펄로 빌스가 아닐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됐고요. 이제 다음 팀 마이애미 돌핀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시 로젠 선수가 트레이드로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제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까지는 라이언 테네힐 체제로 갔었죠. 예. 근데 라이언 테네힐을 방출하고 조시 앨런을 데려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아담 게이스도 방출을 했고요. 해임을 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쿼터백인 라이언 테네힐도 방출하면서 사실 감독과 쿼터백을 한 번에 다 갈아치웠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감독은 이제 감독도 영입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시 로센을 애리조나에서 데려왔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조시 로센은 감히 말씀드리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선수입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적은 자원을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큰 어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했다고 보이는 게 네. 조시 로센을 데려오기 위해서 마이애미가 애리조나한테 내준 것은 전체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픽을 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시 로센이 보면 그 전년대 사실 2018년에 드래프트 될 때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두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제츠의 다놀드, 그 다음에 빌스의 알렌과 함께 1라운드 탑 10에 뽑혔던 선수예요. 조시 로센이 UCLA 대학교에서 졸업해서 나오면서 애리조나가 전체 10순위로 뽑았던 선수, 그만큼 이제 주목받았던 쿼터백 중에 하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작년 한 해를 뛰고 성적이 좋지 못하면서 감독이 바뀌면서 사실 좀 포지션이 좀 애매해졌죠. 네. 그러면서 애리조나가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체 1순위로 쿼터백을 뽑게 되면서 로센의 입지가 이제 흔들리었는데 그렇죠. 네. 사실 팀 입장에서도 로센을 그냥 후보로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사실 이제 다시 좀 되찾기 위해서 트레이드를 했는데 네. 트레이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애리조나가 좀 더 불리했었고 마이애미가 그거를 잘 이용을 해서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픽만 주고 이 전체 10순위로 뽑혔던 쿼터백을 데려왔거든요. 예, 2019 드래프트 2라운드 픽이랑 20년도 5라운드 픽이었을 그렇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조시 로슨의 연봉 대부분을 애리조나가 그대로 내주는 걸로. 그러니까 사실 마이애미는 적은 연봉에 1라운드 픽도 아니고 2라운드 픽을 주면서 로센을 데려왔다는 거죠. 일단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적습니다. 네. 그런데 로센이 작년에 이제 특징을 보면 못하는 팀들이 대부분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쿼터백이 못하고 오펜시브 라인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쿼터백 기량을 못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애리조나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작년에 신인 쿼터백을 뽑아놨는데 애리조나 작년에 이제 뭐 저희가 뭐 나중에 애리조나 얘기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오펜시브 라인이 정말 리그 최하위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로센이 이제 기량을 많이 발휘 못했던 선수인데 업사이드는 있다고 봐야겠죠. 그만큼 대학교 때 잘했던 선수고 네. 드래프트 전체 10순위로 뽑혔다는 건 상당히 기량이 어느 정도 포텐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선수를 마이애미가 상당히 좀 헐값에 데려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선수의 포텐의 이 실링이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즌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이 선발 쿼터백 여부를 놓고 조시 로젠과 이 새롭게 합류한 라이언 피츠패트릭이 반반 정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작년에 템파베이에서 초반에 사실 대활약을 하면서 피츠 매직이라는 별명도 네. 얻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뭐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다가 나중에 이제 시즌이 중반으로 갈수록 이제 조금 이제 성적이 하락해서 안 좋아졌는데 이 선수가 뭐 같은 플로리다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템파베이에서 마이애미를 이적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로센이 데려오기 전에 피츠패트릭이 먼저 합류했기 때문에 피츠패트릭이 이제 다음 쿼터백이 오기 전까지 이제 소위 말해 이제 그 브릿지 역할을 해줄 거다. 그런 역할을 해줄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네. 자시 로센이 그 이후에 합류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시 로센이 잘한다 그러면 로센이 그대로 퓨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그러면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피츠패트릭이라는 베테랑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좀 팀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시 로센이 예야와 그 피츠패트릭과의 경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느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뭐 로센이 바로 쿼터백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어떤 선수가 선발로 이 합류를 하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로젠 선수가 만약에 좀
경기를 나오지 못하게 되고 라이언 피츠패트릭 선수가 선발로 나오게 됐을 때 이 선수가 또 한 번 피츠매직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저는 사실 좀 기대가 돼요. 그렇죠. 그것도 기대가 되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중계 중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피츠패트릭이 잘하면서 이제 피츠매직이라는 별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을 때 그 피츠매직에 대해서 약간 그 상표권에 대해서 소송이 걸렸었어요. 그 이제 소송이 걸렸던 이제 상대방이 누구냐면 민카 피츠패트릭이라는 마이애미 돌핀스의 루키 세이프티였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알라바마에서 큰 활약을 펼치면서 전체 1라운드에서 정확히 몇 번째 한 15번째로 뽑혔을 텐데 네. 이 선수가 마이애미의 신인으로 입단을 해서 상당히 큰 활약을 펼치면서 대학 때부터 가지고 있던 피츠매직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상표 등록을 해놨는데 네. 뭐 템파베이에서 이 라이언 피츠패트릭이 피츠매직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이게 약간 좀 충돌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짬밥에 밀린 네. 민카 피츠패트릭이 뭐 그 별명 니 가져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좀 말았었는데 네. 이 두 선수가 이제 같은 팀에서 뛰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 쌍피츠매직이 한번 펼쳐질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브라이언 플로레스가 이제 헤드 코치로 합류를 하게 됐는데 그전이 링글랜드 패트리어츠의 라인베커 코치 그리고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부재하면서 이 콜링을 했었던 브라이언 플로레스였어요. 라인베커 코치였는 데서 이제 플레이 콜링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플로레스 하면은 사실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제가 마이애미 팬이라고 그러면 기대할 만한 거는 뉴잉글랜드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영입한 감독과는 좀 기대가 다를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담 게이스는 그 전에 이제 뭐 시카고에서 왔었거든요. 네. 시카고에서 왔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팬들이나 구단에서 기대하는 것은 이 새로운 감독이 시카고에서 뭐 얼마나 했고 안 했고 그거보다도 개인의 역량을 상당히 좀 기대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브라이언 플로레스는 뉴잉글랜드에서 왔단 말이죠. 네. 근데 무슨 말이냐면 마이애미, 뉴욕 제츠도 아까 말했지만 마이애미, 버펄로, 뉴욕 제츠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헤매고 있는 팀들은 그 어떤 조직적인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네. 패배 의식이나 이런 걸 씻어내줄 그런 장본인이 필요한데 어느 조직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더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뉴잉글랜드만큼 좋은 조직에서 이런 걸 가져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뉴잉글랜드처럼 지금 20년 가까이 NFL을 지배하고 있는 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위닝 포뮬라, 위닝 컬처 이런 거를 가져와서 그런 어떤 위닝 DNA를 팀에다가 심어주고 그런 어떤 팀의 조직 문화를 바꿔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 또 지켜봐야 되는 것이 지난 시즌 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그렇죠. 감독으로 이제 합류를 그렇죠. 하게 됐던 전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그렇죠.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죠, 그렇죠. 패트리시아. 네, 패트리시아 이 현 디트로이트 감독인데 사실 이 합류 이후에 그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브라이언 플로레스 역시 이 과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물음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맷 파트리시아도 그랬고 그 전에 이제 뭐 여러 명의 이제 뉴잉글랜드 오랫동안 잘하면서 벨리책을 제외한 코칭 스태프들이 여러 팀에서 많이 빼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사실 조시 맥데니얼스도 갔다 왔고 예전에 그 와이스 코치도 갔다 오고 여러 네. 명이 갔다 왔는데 사실 뉴잉글랜드 코디네이터들이 딴 데 가서 좋은 성적을 낸 케이스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브라이언 플로레스는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마이애미가 하고 있는 것이 사실 그 플로레스는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라인베커 코치였는데 라인베커 코치가 플레이 콜링을 할 정도로 벨리책 감독에게 신임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 나름대로 어쨌든 큰 포텐셜이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제 뭐 벨리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뭐 감독마다 특징이 조금씩 다르지만 네. 진짜 그 이게 노 넌센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러니까 소위 올드 스쿨 그래서 정말 이제 터프하게 교육하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플로레스 코치거든요. 네. 과연 그런 문화를 마이애미에 가져와서 어떻게 이식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이 브라이언 플로레스 감독이 이 새롭게 마이애미에게 그 우승 DNA, 이 승리의 DNA를 좀 이식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사실 이제 마이애미가 작년에는 조에서 뭐 7승 9패로 뉴잉글랜드에서 2위를 했지만 네.
올해 마이애미 전력을 보면 상당히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번 이탈된 선수들 한번 볼까요? 이번에 조시 로젠, 뭐 라인 피츠패트릭 이런 선수를 데려오긴 했지만 이탈된 선수를 보면 일단 뭐 주전 쿼터백이던 테네힐을 방출했고 네. 디펜시브 엔드, 그러니까 디펜시브 라인의 색을 가장 많이 했던 선수인 캐머런 웨이크를 방출했고요. 오펜시브 태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펄러나 뉴욕 제스는 오펜시브 라인을 강화했는데 돌핀스 같은 경우에는 그 태클, 오펜시브 태클이었던 조한 제임스를 방출을 했고 와이드 리시버 데니 아멘돌라를 방출했고 네. 러닝백 프랭크 고어까지도 방출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데려온 영입한 선수의 전력보다 유출한 탤런트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고 네. 그거를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노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현지에서는 탱킹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마이애미가 이런 전략을 펼치는 것이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이애미가 작년에도 7승 9패였지만 지난 몇 년간의 성적을 보면 마이애미가 계속 7승 9패, 8승 8패, 7승 9패, 8승 8패를 네. 반복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매년 이렇게 그냥 중위권을 맴돌면서 드래프트 픽도 아예 그냥 뭐 16, 17번째 중간에 있는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한번 탱킹하고 네. 리빌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휴스턴 애스트로스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근데 이제 마이애미가 저는 이제 그거를 탱킹을 한 것도 해를 잘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마이애미가 올해 탱킹을 해서 진짜 전체 뭐 꼴찌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다툰다 그랬을 때 내년에 드래프트에서 1순위, 2순위 픽을 갖는다 그러면 네. 내년 시즌 이제 드래프트에서 올라올 쿼터백이 대박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물론 이제 카일러 머리도 물론 이제 기대가 되지만 내년에 이제 신인으로 드래프트에 이렇게 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쿼터백들이 현재 알라바마의 쿼터백인 투아 텅거바일로아 네. 그 다음에 그 오레곤 대학교의 저스틴 허버트 이 두 명의 선수들이 상당히 지금 사실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요. 네. 사실 굳이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이제 투아 텅거바일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름이 너무 기니까 투아라고 하면 네. 투아는 제가 감히 비교하자 그러면 지금 NFL 쿼터백 중에서 가장 비슷한 선수가 시애틀의 러셀 윌슨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키에 강한 어깨 그리고 소위 이제 스크램블링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포켓이 이제 뭐 이렇게 무너져서 이제 패스 러시가 들어오면 혼자 이제 스크램블하다가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탁월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뭐 대학 최강의 팀인 알라바마를 계속 이끌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트레버 로렌스는 2년 차입니다. 그래서 로렌스는 네. 아마 내년에 안 나올 것 같고요. 트레버 로렌스도 사실 이제 한두 해 더 거치다 보면 이제 전체 1순위로 상당히 좀 유력한 선수인데. 네, 저는 사실 이 선수가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로렌스 작년에 이제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투아를 챔피언십 경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네. 주목을 받았는데. 로렌스는 아직 한 해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투아 그다음에 이제 오레곤 대학교에 있는 저스틴 허버트 이 허버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키가 6피트 6인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97, 198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6feet 6면은 마이클 조단의 키거든요. 그래서 NFL에서 뛰고 있는 쿼터백 중에 6피트 6인치 정도가 누가 있냐면 빅벤이 그 정도 되지 않나요? 빅벤이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빅벤이 제가 알기로 6'5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또 누가 있냐면 조 플래코가 딱 6'6입니다. 네. 조 플래코가 있고 그 덴버에서 있다가 방출되었던 브락 아스라일러가 아마 이제 6'7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뭐 더 큰데 어쨌든 허버트는 그 큰 키를 가진 쿼터백들이 가진 단점. 그러니까 그 좀 아무래도 등치가 크니까 좀 느리고 떨어지는 이동력 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파켓에서의 프레젠스가 강하고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도가 높은 패스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 허버트나 탕거바일루아나 올해 만약에 드래프트에 나왔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카일러 머리가 전체 1순위로 안 뽑혔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제 좋은 쿼터백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애미가 올해 조시 로센을 써봤다가 안 되네. 그러면 조시 로센을 한 번 더 방출하고 네. 내년에 전체 1, 2순위로 텅거바일루아나 허버트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마이애미가 탱킹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또 예측을 해보자 그러면 네. 이 AFC 동부조에서는 마이애미가 제일 약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마이애미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NFL 전체에서 제일 약체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일단은 올 시즌 좀 기를 모으는 시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 오늘 제 옷도 페이트리어츠 옷을 입고 오셔서 네. 기대가 크시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그런크의 부재가 상당히 크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한 시즌이에요. 사실 뉴잉글랜드는 매년 선수들을 많이 방출하고 많이 영입하고 이런 걸 많이 반복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제 뉴잉글랜드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팀 빌딩의 필로소피. 그러니까 톰 브레이디 외에는 모든 선수들은 사실은 이제 소모품처럼 취급을 하거든요. 네. 리그 최고급의 이제 선수들을 많은 연봉으로 데려오기보다는 그런 선수들로 커가면 사실 방출하고 다른 선수들로 데려오고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네. 사실 올해 그론코우스키는 은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방출이 됐지만 그론코우스키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심이 들죠. 그러니까 그동안 뉴잉글랜드가 항상 해왔던 걸 보면 방출한 선수를 여러 어떤 전략을 통해서 많이 이제 다시 대체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론코우스키 하면은 사실 이제 리그 최고의 타이든드였고 어떻게 보면 이따가 말씀드릴 그 홀로페임 뭐 명예전당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토니 건살레스에 뭐 비교할 만한 그런 어떤 훌륭한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수를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 거기다가 현재 줄리안 에델만 선수가 손가락 부상으로 좀 장기간 결장을 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뽑혔던 은킬 해리 그리고 새로 합류하게 된 이 돈트렐 인맨 이런 선수들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즌이 됐어요. 그렇죠. 이 두 선수들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히 리시버로 영입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앤키어 해리 같은 선수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신 인만 선수 같은 경우 리시버입니다. 분명히 리시버인데 이 두 선수가 상당히 좀 체격이 크고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50-50 패스. 그러니까 뭐 이게 정확히 리시버한테 가지 않아도 이렇게 뭐 수비수나 공격수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5대5인 그런 패스를 이제 50-50 패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어떤 점프볼성 패스에 상당히 능합니다. 이 두 선수 다. 특히 이제 인맨 같은 경우에는 장신이고 그런 어떤 그 장신을 바탕으로 한 그런 피지컬 플레이를 잘하고 해리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애리조나 스테이트에서 전체 1라운드로 뽑혀오지 않았습니까? 1라운드에서 뽑힌 선수인데 그런 어떤 50-50 볼에 상당히 능한 패스 캐쳐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런 역할을 해주던 선수가 그론코스키였거든요. 네. 근데 타이랜드로서 이제 오스틴 서페리언 젠킨스를 자유계약 선수로 데려오긴 했지만 그 선수 한 명으로 대체되긴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리시버들도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을 최대한 깔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찾아봤었는데 벨리치 감독이 재임했던 기간 동안에 와이드 리시버를 1라운드에 뽑은 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그동안 사실 이제 좀 극단적으로 뉴잉글랜드가 그 어떤 셀러리 캡을 잘 매니지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연봉이 많은 선수들을 최대한 지금 배제하는 그런 팀 운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리시버들이 조금 이렇게 탑 레벨급의 선수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예전에 뉴잉글랜드가 뭐 2001년에 처음 우승하고 이럴 때 보시면 코너백을 리시버에 갖다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트로이 브라운 선수, 코너백의 트로이 브라운 선수를 이 선수가 수비를 마치고 들어오면 리시버로 다시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네. 쿼터백이 이제 뭐 브레이디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뉴잉글랜드의 그 어떤 공격에서의 필로소피를 보면 그 어떤 그 뛰어난 리시버를 바탕으로 해서 뭐 롱 패스를 한다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뭐 올해 이제 우승할 때도 저희가 이제 슈퍼볼 중계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러닝백이나 타이랜드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중간급 정도의 리시버를 쓰면서 숏 패싱 게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이제 주로 이제 공격을 풀어나가는 그런 팀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시버의 투자를 사실은 많이는 안 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명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한 거 대비 대박이 났던 선수가 이제 랜디 모스죠. 랜디 모스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뽑는다라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 최고의 리시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제리 라이스가 압도적이지만 어떤 개인적인 역량만 봤을 때는 저는 제리 라이스보다 랜디 모스가 조금 더 훌륭한 선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랜디 모스가 미네소타에 있다가 뭐 오클랜드 갔다가 이제 한참 이제 기량이 떨어졌을 때 뉴잉글랜드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아마 4라운드 드래프트 픽을 주면서 데려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영입하자마자 대박을 냈었죠. 영입하자마자 브레이디와 환상적인 호흡을 기록하면서 그 2007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뉴잉글랜드가 16전 전승. 톰 브레이디는 터치다운 50개를 했었네요. 그리고 랜디 모스가 아마 그때 터치다운 캐치가 23개였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 말고는 사실 리시버의 투자를 뭐 과감히 하거나 이런 게 사실 별로 없었어요. 예. 사실 지금 이 지난 시즌의 와이드 리시버 핵심이었던 줄리안 에델만 역시도 그렇죠. 사실은
이 다른 팀에 갔을 때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와이드 리시버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에델만이 지금 뉴잉글랜드에서 이렇게 주전으로 특히 이제 작년 슈퍼볼 MVP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선수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전에 같은 팀에서 뛰었던 선배이죠. 웨스 웰커. 웨스 웰커가 이런 그 작은 선수가 슬롯 리시버로서 이렇게 중앙을 휘젓고 다니면서 이런 그런 어떤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서 사실 웨스 웰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좀 연식이 차가고 연봉이 높아지면서 방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려왔던 선수가 이제 데니 아멘돌라. 그리고 또 이어서 데려왔던 게 이제 줄리안 에델만인데 뉴잉글랜드는 이제 그런 어떤 공식처럼 비슷한 선수들을 계속 이렇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아멘돌라도 마이애미 이적 후에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면서 좀 방출이 되고 말았고 이 결국은 이 벨리치 감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뭐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걸 이제 벨리체크나 뉴욕 양키즈에 대해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미스티크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어떤 진짜 뭐 신비한 알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매직 뭐 이런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 아까 뭐 피츠 매직이라고 했지만 사실 매직은 벨리체크이 진짜 매직맨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좀 봐야 할 시점, 이 톰 브레이디 선수가 올 시즌 이제 계약 마지막 해예요. 그렇죠. 이제 벨리체크와 함께 이제 뭐 뉴잉글랜드 왕조를 이끌어온 장본인인데 뉴잉글랜드 하면 항상 이제 나오는 질문 첫 번째가 브레이디가 언제까지 뛸 거냐. 뭐 연봉 계약이 사실 브레이디가 뛴다고 그러면 팀 입장에서 안 해줄 수가 없죠. 연장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브레이디가 과연 언제까지 뛸 것이냐, 그리고 언제까지 정상급 그런 기량을 유지할 거냐가 사실 이제 매년 관건인데 브레이디가 77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이제 42세가 되는 42세가 되는 시즌인데 본인은 계속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5세까지 뛸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작년에 이제 뭐 41세로 우승을 했고 하니까 이제 사실 그 NFL 전반적으로 이제 브레이디 50세까지 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브레이디 그거 본인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딱 약속한 대로 45세까지 뛰고 은퇴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사실 그거죠. 브레이디가 뛰는 거는 본인이 뛰고 싶은 만큼 뛸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던 러닝백들이 왜 이렇게 몸값이 낮으냐라는 걸 보면 러닝백들이 잘하다가도 이상하게도 통계를 보면 30세가 되는 해에 기량이 엄청나게 꼬꾸라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쿼터백들도 급작스럽게 쿼터백들의 기량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던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브레이디가 45세까지 뛰는 거는 뭐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기량이 이렇게 뭐 소위 이제 클리프에서 떨어지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수직 낙하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 지금 사실 한 2, 3년째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시즌이 안 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과연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브레이디가 계속 뛰지만 기량이 이제 예전만 못하다. 그러면 뉴잉글랜드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뉴잉글랜드가 그 브레이디의 심기를 거슬리진 않게 하면서도 매년 하고 있는 거 보면 드래프트에서 쿼터백을 한 명씩 뽑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 제렛 스테덤인가요? 쿼터백을 뽑았던 걸로 같은데 5번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를 이제 뽑았었고 그 전에도 보면 좋은 쿼터백들 뭐 이렇게 뭐 1라운드에 뽑힐 쿼터백은 아니지만 3라운드, 4라운드에서 계속 쿼터백을 뽑았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선수들이 어느 정도 기량이 되면 몸값이 높을 때쯤 팔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오면서 브레이디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계속 쿼터백을 좀 육성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사실 팀에서도 이제 아는 거죠. 이게 뭐 브레이디가 계속 뛸 수는 없으니까 포스트 브레이디 시대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쿼터백들을 계속 뽑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야심차게 키워왔던 선수가 지금 샌프란시스코로 이적한 지미 가로폴로 선수가 되겠는데 사실 이 가로폴로 선수가 갈 때만 해도 이 주전 쿼터백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가 좀 많았었어요. 사실 가로폴로가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쿼터백은 이제 높지 않은 라운드 한 3라운드, 4라운드에서 뽑았었는데 제가 기억이 맞다 그러면 가라폴로는 2라운드에서 뽑았었던 것 같거든요. 워낙 이제 또 가라폴로가 대학 때 잘했었고 그리고 가라폴로가 와서 프로에서 몇 경기를 뛰면서 사실 잘했었어요. 뉴잉글랜드에서 뛰면서 그러면서 그 몇 경기 뛰었던 걸 바탕으로 해서 대박을 터뜨렸었죠. FA로 그 이제 트레이드로 그 샌프란이 데려갔는데 연장 계약을 했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샌프란시스코도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쿼터백 포지션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뉴잉글랜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포스트 브레이디를 준비해왔던 좋은 이제 후계자로 생각했던 가라폴로가 이제 나간 상황에서 그럼 브레이디 없이 어떻게 하냐? 만약에 브레이디가 이제 기량이 저하된다거나 혹은 부상을 당한다거나 네. 그러면 이제 위기가 될 텐데 그런 경우를 사실 생각해 본다 그러면 지금 사실 딱히 답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에 뭐 브라이언 호이어나 이런 선수들이 있었지만 뭐 그렇게 뭐 예전에 브레이디가 블레드소가 부상을 당했을 때 브레이디가 들어와서 그거를 정말 심레스하게 테이크오버했던 그런 역할을 해줄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뽑았던 이제 스티덤 같은 선수도 물론 이제 5번 대학교가 이제 SEC 대학에서 이제 제일 강한 칼리지 풋볼에서 제일 강한 SEC에서 뛰었던 쿼터백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좀 이렇게 좀 경쟁력 있는 리그에서 뛰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이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투입이 돼서 자 네가 브레이디 역할을 해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사실은 저기 좀 물음표가 있죠. 물음표가 있고 사실 뉴잉글랜드의 아까 이제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면 브레이디 외에는 고만고만한 선수들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데 브레이디가 빠진다. 사실 뉴잉글랜드는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조금 좀 쉽지 않은 시즌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네. 그런데도 보면 사실 이제 뉴잉글랜드가 올해 이제 영입했던 선수들 보면 나쁘지 않아요. 이제 뭐 방출했던 선수들 먼저 보면 이제 그런코스키가 나가고 이제 또 자유계약 선수로 몸값이 오르는 트레이 플라워스를 그대로 놔뒀거든요. 방출내고 그다음에 오펜시브 태클에 트렌트 브라운들도 방출했는데 데려온 선수들이 그래도 보면 디펜시브 엔드에 마이클 베넷을 데려왔고요. 트레이 플라워스를 이제 대체하는 거죠. 그리고 또 뽑은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뭐 디펜시브 엔드인 미시간의 이제 체이스 위너비치라든지 나름 좋은 선수들을 데려왔고 또 코너백에 이제 조안 윌리엄스라든지 나름 좋은 선수를 많이 보강했기 때문에 만약에 브레이디가 작년과 같은 기량만 유지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뉴잉글랜드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예. 더군다나 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같은 지구에 속한 나머지 세 팀이 워낙 좀 약체로 분류가 되는 팀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시즌도 AFC 동부 지구는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좀 손쉽게 우승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런 좀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제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탱킹하고 있는 시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빌스나 제츠나 지금 2년차 쿼터백으로 이제 팀을 이제 전력을 쌓아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올해도 사실 이제 군계 일학이지 않느냐라는 뭐 지배적인 생각이 있고요. 제가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께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 4대 스포츠 역사상 뉴잉글랜드가 이제 뭐 정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미식축구에서는 최고의 다이너스티다. 그거엔 뭐 의심이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미국 스포츠 역사상 정말 럭키에스트 팀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조에 동시대에 나머지 세 팀이 이렇게 헤매고 있었던 팀이 없습니다. 예전에 보면 그 우리가 이제 메이저리그 가서 잠깐 보면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그 NL 내셔널리그 동부조를 14년 우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사실은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가끔씩 뉴욕 매츠라든지 뭐 그 필라델피아 필리스라든지 이런 팀들이 가끔씩 이렇게 좀 복병으로서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뉴잉글랜드가 20년째 지금 AFC 이스트를 지배하는 동안 마이애미나 뉴욕 제스나 버펄로나 상당히 일관성을 보여왔어요. 그대로 이제 바닥에 붙어서 낙엽 같은 이렇게 바닥에 붙어서 근데 그거를 죄송합니다. 낙엽이요? 죄송합니다. 네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그 뉴잉글랜드가 NFL이 1년에 16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6경기가 AFC 이스트의 팀들과의 경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6경기는 이 나머지 팀들이 거의 헌납해주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16경기 중에 뉴잉글랜드가 6승은 거의 그냥 먹고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럼 나머지 10경기에서 5승 5패만 해도 반타작만 해도 11승 5패지 않습니까? 보통 11승 5패면 플레이오프 2번 3번 시드 정도 됩니다. 맞아요. 근데 거기서 1, 2승 정도 더하면 뉴잉글랜드는 플레이오프 바이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대진운 우리가 월드컵에서 진짜 뭐 우리 맨날 대진운 따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약한 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고정적으로 매년 마이애미, 뉴욕 제츠, 버플러하고 같은 조에서 20년째 뛴다. 이건 정말 너무나도 천운이 아닌가. 땡큐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인정합니다. 뉴잉글랜드가 NFL 역사상 최고의 왕조인 거는 뭐 인정하고요.
벨리책, 뭐 브레이디, 뭐 역사상 최고의 감독, 최고의 쿼터백인 거 인정합니다. 근데 또 하나 좀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정말 운이 좋은 팀이었다. 가장 행운이 좋은 팀이다. 사실 이 6승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얼마 안 돼 보이는데 이게 야구로 좀 변환을 해보면 그렇죠. 야구가 162경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 한 경기의 중요도가 야구의 10경기랑 맞먹는 거예요. 60승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도 보통 이제 조 우승하려고 그러면 90승 이상을 해야 되는데 네. 60승을 따놓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100승한 시즌이다 그러면 와 진짜 어마어마한 시즌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6승을 먹고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 경기들을 반타작만 한다고 해도 100승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냐면 네. 근데 사실 NFL이 경기 수가 적다 보니까 그 시즌 후반에 이제 그 플레이오프 시드 그 경쟁을 할 때 보통 한 경기 차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막판에 특히 이제 5번, 6번 시드를 놓고 엄청나게 많은 팀들이 뭐 1, 2승 차이로 이렇게 플레이오프 오르냐 마느냐의 희비가 갈리고 1, 2번 시드도 놓고 이렇게 뭐 1승이 왔다 갔다 하는데 뉴잉글랜드는 기본적으로 6승을 먹고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러면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올해 사실 이제 뭐 작년에도 이제 AFC 결승에서 붙었던 치프스가 상당히 전략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네. 올해도 상당히 이제 좀 전략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치프스는 상대적으로 AFC 웨스트가 저는 올해 정말 셀 거라고 생각합니다. LA 차저스, 그다음에 이제 덴버 브론코스도 많이 보강이 됐고 네. 이런 팀하고 같은 조에서 매년 경기를 하는 것과 마이애미, 뉴욕 제츠, 버플로하고 경기를 해서 6승을 가지고 네. 들어갈 때 플레이오프 시드 경쟁을 할 때 상당히 유리한 거죠. 그렇다고 보면 뉴잉글랜드가 또 하나의 가지고 있는 강점, 홈필드 어드밴티지가 정말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플레이오프 가서 눈 내리는 경기장에서 상대팀을 그렇죠. 불러다 놓고 네. 한다 보면 상당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장점을 상당히 어쨌든 그 잘 활용을 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맞습니다. 좀 인정을 해주시면. 네. 근데 또 뭐 지난 시즌 뭐 마이애미 미라클도 그렇죠. 있었지만 이게 또 어떻게 경기라는 것이 한번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미라클이라는 것이 그만큼 이제 자주 일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미라클인데 그동안 이제 사실 어쨌든 이제 6경기를 먹고 가다가 6경기 내가 먹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면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당황스러울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뉴잉글랜드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사실 브레이디가 뛰는 한 그리고 어쨌든 이 조를 바꾸지 않는 한 네. 뉴잉글랜드는 사실 매년 우승 후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 올 시즌 점점 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톰 브레이디 선수가 자신의 기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게 새롭게 합류하게 된 이 덩치가 좋은 와이드 리시버들이 그롱크의 공백을 얼마나 메워줄 수 있을지가 올 시즌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좀 재밌게 하려고 이런 얘기들 했지만 뉴잉글랜드는 기본적으로 벨리책이 이끌면서 수비가 항상 강합니다. 네. 작년에도 이제 슈퍼볼에서 보면 사실 램스 작년에 얼마나 막강한 공격력을 보였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팀을 슈퍼볼에서 3점으로 묶었거든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램스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묶었던 이제 브라이언 플로레스를 이제 마이애미가 데려간 그런 이제 기대를 할 텐데 사실 어쨌든 뉴잉글랜드는 어쨌든 매년 그렇게 수비가 막강하다라는 네. 것이 사실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벨리책, 브레이디 이 두 콤비가 이끄는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 사실 이제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는데. 네. 플레이오프 가면 이겨본 팀들이 훨씬 뭐 그렇습니다.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죠. 네. 어찌됐든 영원한 우승 후보다라는 이런 말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끝내기 앞서서 이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 동부지구 총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AFC 이스트를 좀 정리하자 그러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아마 이제 8개 리그 중에서는 가장 좀 약체로 분류되는 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뉴잉글랜드가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조. 그렇지만 사실 이제 또 하나 보자 그러면 다른 조에 있는 팀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다른 디비전을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 그래도 이제 AFC 이스트하고 붙는 디비전들은 그래도 이제 3승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AFC 이스트가 또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애미는 좀 탱킹을 하는 해가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제츠나 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2년차 쿼터백으로 아직은 좀 이렇게 제대로 된 기량을 정상권의 기량을 보이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역시 이제 뉴잉글랜드가 계속 군계 일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조시 로센이 마이애미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드래프트에서 전체 1라운드에서 전체 3순위, 7순위, 10순위로 뽑혔던 쿼터백 3명이 지금 다 AFC 동부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같은 조에서 경쟁을 펼칠 텐데 그 선수들이 이제 탐 브레이디와 같은 조에서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좀 흥미로운 한 시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100번째 시즌인 만큼 그렇죠. 정말 재밌는 시즌을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 많은 팬분들께서도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이 All About NFL 첫 번째 시간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 동부지구에 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NFC 동부지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순위 예상은 안 하네요. 네. 순위 예상을 빼먹었군요. 네. 저희 그래서 일단 뭐 조금 아직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한 조씩 짚어보면서 올 시즌 순위를 한번 예상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각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측을 한번 해보실까요? 근데 사실 1위는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사실 별로 이렇게 뭐 굳이 말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1위는 뭐 뉴잉글랜드 패트리츠가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2위, 3위, 4위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일 텐데 마이애미가 아마 최하위로 내려가지 않을까요? 저는 마이애미가 뭐 리그 전체에서 제일 약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이애미가 이제 뭐 꼴찌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뉴욕 제츠와 이제 버펄로 중에서 뽑자 그러면 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펄로가 사실 이제 의외의 복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르긴 하지만 현지에서는 버펄로를 플레이오프 컨텐더로 뽑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무리가 하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이제 굳이 이 세 팀 중에서 뉴잉글랜드의 가장 위협이 될 만한 팀을 뽑으면 그래도 버펄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제츠와 빌스를 놓고 봤을 때 이 빌스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순위를 예상을 해보자 그러면 1위 뉴잉글랜드, 2위 버팔로, 3위 제츠, 4위 마이애미가 아닐까라고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All About NFL 첫 번째 시간 First and One 이 1부를 마감을 짓겠습니다. 2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NFC 동부지구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